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두 번째 회담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1988년 한일 공동선언 이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지난 2023년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밝힌 과거사 인식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표명할지 주목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담 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측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하며 화답에 대한 기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보수파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은 마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일본 방문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후에는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현지 시간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방미 첫 일정으로는 24일 저녁 현지 교민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입장 차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 현지에서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이 많이 바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휴일인데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무역 협상의 타결의 주역이었던 조선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 간 우위를 다지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국 외교와 산업통상 분야 수장이 워싱턴 DC에 총 집결해 정상회담에서의 성과 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건너뛴 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미국에서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밀고 당기기가 매우 치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허용을 가능케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는 역대 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확산 기조에서 선을 그어왔던 사안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을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이 문제를 매조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사안입니다. 또 한미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는 양측이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 측의 동의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중 관계에 미칠 민감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 축소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등 7월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절충점을 찾거나 후속 논의로 넘기는 등의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Let me talk, sir, and when do you have it? Yeah,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많은데 우리 기업인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고민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으십니까? 물어보면 관세 때문에요라는 게 거의 인사말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15%로 확정된 한국에 대한 관세와 이 품목별 고율 관세 때문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 내 수출 제품의 가격을 관세로 인해서 8% 이상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전업계도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고율의 이 품목별 관세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이 반도체 관세와 의약품 관세는 물론 부과를 암시한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는 앞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 또다시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합의 때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고 이번에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경쟁력은 제고하고 불확성은 제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측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공동 성명을 포함한 공동 발표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양국 간 조율을 거쳐 공동의 문서를 내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본인이 부각하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이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과 구두로만 합의했던 상호 관세가 문서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품목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처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우리 측 주장과 엇갈렸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가 한미 정상회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문제를 미국이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지난달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문서는 빠진 채 구두 합의에만 그쳤습니다. 아직 미국이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 이른바 팩트시트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팩트시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상회담 이후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팩트시트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합의문 성격이든 아니면 팩트시트 등 그런 걸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저는 당연히 최초 합의 때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고 좀 진전된 합의가 좀 공개되지 않을까. 이에 더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를 더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떤 돌발 요구를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정부 당국의 막바지 움직임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법력권 의석만으로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중단이 가능한 만큼 오전 중에 토론 종료와 법안 처리 표결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에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의무화하는 내용이라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립니다. 국민의힘 대표 결선에 오른 반탄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당내의 통합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김 후보가 품겠다는 찬탄 조경태 의원은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하는 분이라면서 내부 총질하는 분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조 의원을 설득하고 대화해야지 암세포 잘라내듯 한다는 건 과도한 발언이고 우리 당 의원이 100명 아래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 역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 연장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공범들의 심각한 수사 방해로 특검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상태를 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한 전 총리를 모두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는 데 치중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운영에서도 국무위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르지 않았고 회의 자체도 5분 만에 끝내는 등 계엄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구속심사를 받게 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갈림길에 서는 전직 국무총리가 됩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다시 불러 계엄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제3자 내란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기획 모의한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등 본인 소유임을 인정한 수첩의 메모 내용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오늘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가운데는 이미 조사를 받은 키맨 외에도 아직 소환되지 않은 핵심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인데 이들이 언제 소환될지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전달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회장의 자수서는 스모킹건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장신구가 사위의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인지 등을 입증하려면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를 우선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데 최근 이 회장 측이 당장 조사가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을 낸 상황이라 출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과 관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소환 일정도 관심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게 교단 차원의 청탁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 총재 소환 일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인데 일단 2인자였던 전 비서실장을 2번 부르고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전 지부장 등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입도 주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이 부회장을 공개 수배하며 웰바이오텍과 관계사를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로 수익을 낸 경위를 캐묻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갈 길 바쁜 특검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소환 시점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부에 시민단체가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허위 경력을 이용한 교원 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 접수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상습 사기 혐의는 일부 시효가 남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새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30일까지였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어서 50여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특검 수사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은 실체를 어느 정도 밝혀내며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2년 만에 VIP 경로를 목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인원 모두 경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범인 도피 의혹과 구명로비 사건으로 뻗어가며 2라운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려 급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조사를 위해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하기도 했는데 신 전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의 특검 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불법 청탁이 있었다는 구명 로비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멋쟁 해병 대화방 참여자들의 통신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화방 구성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검 수사의 최종 결승선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다른 두 특검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최상병 특검이 언제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이 과거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흰색 SUV 차량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곳곳을 다닙니다. 해당 건물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탄 렌터카가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입니다. 범행 추정 시간 이후로는 A씨가 걸어서 이동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음 날 차를 타고 강원도 홍천까지 도망친 뒤 하루 만에 주변 야산에서 체포된 A씨는 밤 늦게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를 자백했습니다. 과거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숨진 여성은 실제로 지난 5월 가게 손님이었던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흉기를 비롯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사전에 보복을 계획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당시 혐의인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보복살인죄는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사전에 미행했는지 등을 포함한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폐배터리 재생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기름을 넣으려고 주 휴게소에 세워둔 차량이 고속도로로 굴러가서 6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 건물 곳곳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연기도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폐배터리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2개 동과 가설 건축물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내부에 배터리팩 약간 천여 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들춰내면서 지금 굴삭기로 작업 중이거든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4대와 인력 119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지선 벌곡 휴게소 근처에서는 승용차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상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주유를 위해 휴게소에 세워둔 승용차가 고속도로로 굴러가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는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레저 활동을 하러 대청호를 찾은 남성이 수영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키즈카페에서는 7살 A양이 공중 짚라인을 타다 중간에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분 가까이 매달려 있었던 A양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몸 곳곳에 멍이 들고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그 허공에다가 던져지는 듯한 느낌으로 덜컹 떨어지게 된 거죠. 또 오른팔 같은 경우도 헉 꺾여가지고 허공에 매달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업체 측은 직원이 짚라인 안전장비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피해를 보상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개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운동장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수류탄을 수거한 군 폭발물 처리반은 경찰에 발견된 수류탄이 실제 수류탄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류탄의 출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공사 중인 자국군을 향해 남측이 경고 사격을 했다며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의 매뉴얼에 따라 빈번하게 이뤄진 조치인데요. 이렇게 세상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군의 담화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고정철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19일 휴전선 근처에서 공사 중인 북한군을 향해 남측에서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미 6월과 7월 미군 측의 공사 내용도 통지했다고 언급했는데 유엔사를 미군으로 표현하며 정전협정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MDL에 접근하면 경고 방송을, 넘어오면 경고 사격을 하도록 한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 선언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의 철책과 대전차 방벽 등을 세우며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 중인 북한군의 월경에 따른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은 그간 빈번하게 이뤄졌습니다. 북한군의 이번 담화가 새삼스럽게 여겨지는 이유인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이중성을 주장하며 신뢰 구축의 의지를 떠보려는 의도가 깔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북 정책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남북 간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없이는 북미 및 남북 관계에서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은 불가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도 별도의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에서 수련을 재개하려는 전공의가 70-80%에 이르는 등 대규모 복귀가 가시화했습니다. 다만 필수 의료 과목과 지역병원은 온도차가 있고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밝히는 등 의정 갈등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모집에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했습니다. 대정부 강경투쟁을 고수하며 수차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박 전 위원장마저 복귀를 택해 의료 정상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꼽을 만합니다. 이를 비롯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등 빅5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로 다음 달부터 상당수가 수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빅5마저 산부인과나 소아 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복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쏠림도 여전해 영남대병원 46.5%, 대구가톨릭 48.8% 등 지역병원 지원율은 50% 안팎에 그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의정 갈등 터널의 끝에 와 있지만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은 1년 반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복귀율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그 협의해서 지원율 높이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해서 수가에 대한 보상이 되거나 정부는 일단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가 돌아온 뒤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하반기 복귀 인턴의 수련 기간 단축이나 입대한 전공의 정원 보장 문제 등을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공의 다수 복귀로 의정 갈등 해소가 임박했지만 중장기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놓곤 언제든 대립이 격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 넷 중 하나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층은 60%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달인 상태로 측정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역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최소 환승으로 가는 법을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서 지도 앱을 선택해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넣고 대중교통 최소 환승 메뉴를 선택해 딱 맞는 경로를 고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은행 앱을 이용해서 송금하기, 기차표 예매하기, 키오스크로 커피 주문하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디지털 문해력 검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디지털 기기 조작에서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8.2%, 조작은 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17.7%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61.1%가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한쪽에선 챗 GPT 같은 AI를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식당에서 주문조차 못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는 있지만 가짜 정보 판별이나 보안에 취약한 채 사용하는 사람들도 21.4%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농어촌 지역에 살수록,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을수록 디지털 기기를 쓸 때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안은 교육뿐이지만 교육의 속도와 기술 발전 속도 사이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내 기업이 사람 같은 손가락을 가진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양산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 중국 로봇들보다도 더 발전된 손가락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로봇 스타트업이 만든 인간형 로봇, 알렉스입니다. 10손가락을 빠르게 놀리는 모습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것 같습니다. 포근히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를 받아주는가 하면 조그마한 나사를 돌리고 뽑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사람 손의 자유도는 23. 알렉스는 5손가락 모두를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오픈 AI의 피규어 2세대와 달리 손끝이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충격을 줬을 때 물러서서 힘을 받아주는 역구동도 가능한데 기존엔 없던 기술입니다. 손 대신 집게 2개를 잡고서 하루를 살아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환경에서 사람을 위한 도구를 쓸 때는 정말 이런 인간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국내 로봇 기업 A로봇의 앨리스는 몸을 제어할 머리로 엔비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올 초 젠슨 황이 로봇 시대를 선언하며 공개한 개발 플랫폼도 적극 이용 중입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중국과 미국의 인간형 로봇들이 대량 생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미래 로봇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이제 전어가 제철입니다. 회로도 구이로도 인기가 높은 음식인데요. 막바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전남 보성에서 열렸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바닷가에 마련된 커다란 물놀이장이 물반 고기반입니다. 참가자들이 맨손으로 은빛 전어를 잡아 올려 봉지에 담는데 이미 한가득입니다. 어른들도 이 순간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어를 잡는 데 집중한 사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다른 전어 축제를 가봤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못 잡았거든요. 근데 엄청 푸짐하게 잡아서 여기저기 나눠주려고요. 잡아온 전어를 숯불에 올려 노릇노릇하게 굽는데 고소한 향이 온 바닷가를 가득 채웁니다.
지글지글 익은 전어에 입김을 불어가며 먹고 새콤달콤한 회무침도 맛봅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전남 보성 전어축제. 보성 회천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행사에 모처럼 활기가 넘쳐납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신 면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 덕분입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 회천면이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름과 초가을 전어는 담백한 데다 뼈채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지자체는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물인 감자와 쪽파를 널리 알리는 데도 힘을 쏟습니다. 가을이 제철인 전어는 우리 보성 등량만을 지나갈 때 기름이 오르고 맛이 절정인 시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가득 안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이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속담까지 전해져 오는 전어. 연일 무더위로 지친 사람들에게 한여름 소중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대비 수준에 따라서는 도시마다 물 사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속초는 대형 물놀이 공연을 할 정도로 여유를 보였는데 반대로 강릉은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음악 속 물줄기가 공중으로 뿌려지고 관객들은 물총을 쏘며 무더위를 식힙니다. 올여름 속초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255mm. 그런데도 이런 대규모 물놀이 공연을 열 수 있었던 건 선제적인 대비 덕분입니다. 속초는 한때 만성적인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수원인 이곳 쌍천에 63만 톤 규모 지하 댐을 짓고 안방관정 15곳을 추가 개발하면서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 비상 취수원을 가동해 가뭄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2지하댐하고 그다음에 안방관정 15개소를 통해서 하루에 한 2만 7천 톤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 비상취수원으로 인해서 올해 가뭄에도 제한급수 없이 정상급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웃 강릉은 가뭄 상황이 심각합니다. 강수량은 속초보다 불과 68mm 적은 187mm였지만 주 상수원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지난 20일부터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수압이 약해져 가정에선 세탁과 샤워가 불편해졌고 식당과 미용실 등도 생업 차질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수압이 낮아버리면 아무래도 약이 깨끗하게 헹궈지지 않는 뿐더러 이제 과연화가 되면 머리, 모발 손상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강릉 영곡 지하댐은 2027년 말쯤에나 완공될 예정이고 오봉 저수지 용량 확대 공사는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이 잦아지는 만큼 광역 상수도망 확보와 물 재이용 시설 확충 등 항구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강릉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제 대관령 산신당과 국사 성황사에서 단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열렸습니다.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8.3%로 평년 26.5%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수도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고요. 저수율이 15%까지 떨어지면 계량기 75% 잠금과 농업용수 공급 중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고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는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날씨는 아직도 한여름입니다. 9월 역시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진짜 가을 날씨는 늦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가을의 첫 달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로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지난 6월 이후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도를 웃돌며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중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로 보지만 최근 정의되는 진짜 가을 날씨는 더 늦게 찾아옵니다.
기상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전국 평균 가을 시작일은 9월 17일로 9월 들어서도 2주 이상 늦어졌습니다. 특히 심해지는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가을 시작일은 앞으로 점점 늦어져 2040년대에는 10월 1일, 2080년대에는 10월 17일로 지금보다 한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불어 가을의 길이도 점차 짧아질 뿐 아니라 지난해처럼 폭염이 심해 가을이 아예 실종되는 경우도 잦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을은 점점 늦게 시작되고 지속 기간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을 길이가 약 71일 정도인데 온난화가 지금처럼 심해진다면 2041년 이후에는 66일까지 더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대급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에는 가을이 거의 사라진 해로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늦더위 기세가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14일 발표한 날씨 전망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을 이달 말은 최고 70%, 9월에도 최고 60%로 높게 분석했습니다. 또 8월 말에는 이상고온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9월에는 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여 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고 8월 말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9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심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9월까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철저한 가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유럽에 이 숙제를 떠넘기고 있는데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을 위해 가장 원하는 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물론 미국도 반대합니다. It can't be NATO because that's just not something that would ever happen. I mean, if you were Russia, who would want to have your enemy, your opponent sitting on your line? 미국은 유럽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The Europeans are going to have to take the lion's share of the burden. It's their continent, it's their security. 유럽은 일단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30여 개국을 모아 의지의 연합을 결성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The coalition of willing countries, that's 30 countries already working together on security guarantees, will now work with the US on those guarantees, coordinating. 그러나 유럽이 감당하기에 우크라이나 영토는 너무 큽니다. 최전선만 해도 1000km가 넘습니다.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가 눈 감아준다 해도 병력 마련이 어렵습니다. 여기다 러시아 해군을 저지하고 오데사 항구에 상업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려면 흑해에 대한 안전 보장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억지력 없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국 정상이 모여 어렵게 마련한 평화 협정안 역시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Pour ma part, les plus grands doutes quant à la réalité d'une volonté de paix de la part du président russe, parce que aussi longtemps qu'il pense qu'il peut gagner par la guerre, il le fera. 러시아가 지금처럼 종전 협상에 비협조적이면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종전 압박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세레드네와 클레반비크 등 마을 2곳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사이 러시아 3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7개를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지난 한 주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9개 마을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군산복합체, 에너지시설, 석유 정제소, 드론 저장고 등을 표적으로 6차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23일 미그 29 전투기가 착륙 중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또 밤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49대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 중 36대를 요격했고 7개 지역이 타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가 역대 가장 적은 587경기 만에 10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도 롯데는 12연패에 빠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속에도 프로야구 4개 구장이 매진되면서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671경기 만에 1000만 관중을 넘어섰는데 올해는 이보다 84경기나 적은 587경기 만에 1000만 관중을 돌파한 겁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프로야구는 사상 첫 1200만 관중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의 열띤 응원이 이어진 가운데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롯데는 또 실책에 울며 1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1대1 동점을 허용한 가운데 맞은 만루 위기에서 1루수 노진혁이 우물쭈물하다 악송구를 범하면서 대량 실점을 내줬습니다. 연패 기간 내내 위기마다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자멸했던 장면이 다시 반복된 겁니다. 리드를 뺏긴 뒤에는 타선이 침묵하는 악순환도 이어지면서 결국 롯데는 이후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4대1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연패 행진이 12경기까지 이어지면서 롯데는 4위 자리마저 내주고 공동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화 선발 황준서가 낙차 큰 커브를 앞세워 SSG 타선을 돌려세웁니다. 6연패에 빠졌던 한화는 6회까지 삼진 6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낸 선발 황준서의 호투를 앞세워 SSG를 꺾고 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1회부터 문성주가 홈런포를 가동한 선두 LG는 기아를 4연패로 밀어넣으며 5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2위 김천이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이동경의 짜릿한 결승골을 앞세워 수원FC를 3대2로 꺾었습니다. 이동경은 2대2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추가 시간 골키퍼가 골문을 비운 걸 확인하고 빠르게 공을 차 넣어 승부를 갈랐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간 김천은 승점 46으로 2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강원은 전반 20분에 터진 이지호의 헤더 결승골을 잘 지켜 광주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광주는 후반 21분 진시우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최하위 대구와 10위 제주는 4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극장판 귀멸의 칼날은 개봉 이틀째인 어제 오후 2시 기준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최단 기록으로 사흘 만에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아바타 물의 길이나 나흘이 걸린 좀비 딸 미키 17보다도 빠릅니다. 또 개봉 전부터 사전 예매량 92만 장으로 올해 최고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일본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 오프닝 등 관련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OST 3곡이 지난주에 이어 톱 10에 동시 진입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93위로 처음 싱글 차트에 진입한 골든은 이달 초 차트 1위에 오르며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싱글 차트 정상을 밟은 K-팝 곡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주 차트에서는 K-팝 사상 최초 비연속 2주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썼고 이번 주에도 정상을 지키며 비연속 최장기간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아침부터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서울 등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유지 중인데요. 해가 떠오르면서 기온은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로 어제보다 덥겠고요. 대전이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영서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낮 동안은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남해안에서는 자외선이 특히 강하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의 대기 불안정으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예보됐는데요. 내리는 양도 최고 100mm 이상으로 많아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